안녕하십니까, 지리산스토입니다. 오늘도 행운의 부위. 오늘은 뭐 평상시에도 많이 하던 얘기지만은 또 기농은 하시는 그러니까 기농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끊임없이 뭐 이렇게 해도 많은 도움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기농에 대해서 오늘은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 정확하게 기농을 하실 때 이제 숙지를 하셔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무작정 그냥 그 예산에 맞춰서 기농하는 것도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기농이 옛날하고는 틀려서 이제 그 시골 농촌도 토지값이 많이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금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기농을 해서 금방 고수익이나 뭐 고소득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그 도시에서처럼 수익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장기적인 트렌을 좀 세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한 2, 3년간은 생활비 정도는 자급자족을 할 정도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트렌을 좀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농을 하셔서 무엇을 어떤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템, 뭐 그런 연구,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해야 되고,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우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들어와서 땅 사고 농사 짓는다, 이거는 절대 큰 낭패를 보니까 그건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관공서, 각 지자체 중앙정부에서 기농기촌인을 유입하기 위해서 그 내놓는 홍보성, 정책성 그런 광고를 전혀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걸 믿고 어떤 큰 트렌을 짜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 낭패를 보십니다. 결국은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를 그 정책 자금이라는 거를 받을 때는 진짜 심사숙고하고, 이 돈이 과연 내가 이 돈을 유용해서 정상적으로 기농기촌을 원활하게 할 수 있나 없나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농촌에서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바로 매달 아니면 1년 동안 그 원금을,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 상환 기간이 도래됐을 때는 너무나 힘들고, 그거를 못 갚아서 결국은 이렇게 파산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관공서 지자체에서 하는 그 홍보성 광고에는 조금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비를 생각하실 때는 일단 기농지를 잘 선택하셔서 거기에 토지값이나 거기에 환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작물 재배를 잘하는 그 방법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기농지에서 정착할 때 그 토지가 본인이 키우려고 하는 작물하고 맞는지, 거기가 특화되어 있는지, 그거마저도 꼼꼼히 따져보고 알아보셔야 돼요. 그런 적합성을 알게 된 다음에는 한 2, 3년간은 또 수익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유통하는 방법, 농산물의 시장 가격, 그런 것도 이제 뭐 파악하는 기간이 될 수 있고, 이런 토지에서 이런 농작물을 내가 생산하고자 하는 농작물을 어떻게 적합하게 잘 재배하는 그런 농사 기법이나 노하우도 배우는 기간이기 때문에 섣불리 농사라는 게 바로 들어와서 1년이나 2년 안에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기농을 잘 원활하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해당 지역의 토양이나 기후, 잘 맞는 작물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특성이나 판로까지도 다 꼼꼼히 따져봐야 되거든요. 뭐 1차에서 6차 산업에 대한 그 개요나 그런 요점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고, 수시로 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고소득도 작물을 이렇게 경험도 없이 막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공부를 꼼꼼하게 잘 하셔갖고, 특히 또 고소득 작물은 일반 농산물보다 말 그대로 고소득이지만 굉장히 짓기가 까다로워요. 그리고 이 작물은 또 재배하려면 생산부터 유통, 친환경 농법, 유기농법, 이런 전문 지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받으셔야 되고요. 또 이런 거 자체는 또 농사는 악재가 있잖아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자체는 또 친환경이고 유기농이다 보니까 병충해나 뭐 그런 가뭄, 폭염, 장마, 냉해, 일반 그 농약을 치고 비료를 치고 그러한 농사도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악재가 오는데, 특히 이 친환경농법이나 유기농법 이런 전문 지식이
필요해서 공부를 해서 한 사람들도 이 병충해나 가뭄과 폭염, 장마, 냉해 등에는 항상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그런 기상 조건도 굉장히 민감하고,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거는 자체적으로 또 소량 생산이 될 수도 있고 대량 생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홍보, 그다음 PR 이런 걸 참 잘해야 돼요. 참 잘해서 파는 판로에도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건강하고 유해하지 않고 안전한 이런 농산물을 내가 이렇게 잘 재배해서 만든다는 전 과정을 잘 홍보를 하셔서 판로를 잘 하시는 게, 이 판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판로 부분이 그런 부분도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균적인 그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가수 농사를 질 때는 평당 한 1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밭 농사가 평당 한 3,000원, 논농사는 평당 한 1,050원 정도. 이것도 또 농사가 잘 됐을 때 그런 평균 수치, 평균적인 거예요. 평균적인 수치를 내놓은 건데, 야, 이게 또 기상이변의 악재가 많잖아요. 뭐 고온도 있고 장마도 있고 가뭄도 있고 냉해도 있고, 뭐 그런 거 부분에서도 이제 뭐 한 번만 뭐 잘못되면 그 해 농사는 다 망치는 거고, 또 가수 같은 거는 처음에 들어와서 가수원을 사지 않았다면 그 산을 개간해서 토양을 만들고 거기다 식재해서 또 그런 기간이 한 5년 정도 걸려요. 5년 정도 걸린 다음에 또 수확 기간까지는 한 5년 정도 제대로 된 그런 가수를 생산해서 수익을 창출하기까지는 그런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5년간의 생활비나 그런 게 뭐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것까지 대비하지 않으면 가수 농사는 더 어렵고 힘들죠. 물론 축산 같은 거는 더 까다롭습니다. 그런 거는 뭐 함부로 와서 뭘 키운다는 거는 뭐 집에서 닭 몇 마리 키우고 염소 키우고 이런 건 상관없지만, 내가 축산업에 알고 싶다는 건 진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운다든가 그런 축산업자 밑에서 향후 몇 년간은 공부를 하셔야지만 충분히 축산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축산업은 뭐 전문적으로 지식을 쌓기 전에는 함부로 도전 안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의 일자리도 상생하는 차원에서 요즘은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지금 상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뭐 생활비가 부족할 때는 농사를 안 짓는 시기나 그럴 때는 그렇게 지역 일자리를 잘 활용해서 어떤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소득을 좀 창출해서 생활비로 충당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은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자기 자본율 20%, 그 다음에 뭐 한 지원금, 보조금 한 50%, 융자 한 30%,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일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농사를 처음 시작하실 때 막연하게 뭐 땅만 있고 뭐 가수원에 있는 가수 나무만 있고 뭐 그러면은 다 농사를 이거 내가 열심히 하면 소득이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절대 오산입니다. 뭐 전에도 제가 어떤 부분에서 그 농사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필요 조건에 꼭 맞는 자기 그 농업에 꼭 맞는 그 농기구들은 뭐 센터에서 꼭 필요할 때 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결국은 사야 됩니다. 뭐 트랙터가 필요하면 트랙터를 사셔야 되고, 관리기가 필요하면 관리기를 사셔야 돼요. 하다못해 예초를 하기 위해서는 예초 뭐 비싸진 않지만 그래도 예초기까지 사셔야 되고 농약통 하나까지 다 사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농작물을 또 운송한다거나 아니면 또 자기가 농업을 하는 그 지역이 조금 마을과 동떨어져 있고 좀 먼 곳에 토지를 구매해서 농사를 지다 보면 나중에 수확기나 이랬을 때 인력을 누가 태워다 주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가서 그 인력을 다 태워갖고 오시고 다시 태워다 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수갑차가 필요할 수도 있고 더블캡이라든가 최소한 그 다음에 또 그런 농작물을 운송할 수 있는 운반 차량, 그럼 뭐 포토 트럭이 됐던 뭐 그런 것도 또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냥 계속 돈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하다면 뭐 고추 농사를 지금 고추대를 사야 되는 것처럼 계속 농기구가, 그러니까 농자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름도 들어가고 비료도 들어가고 많은 게 끊임없이 수확하기 전까지, 수확해서 마지막에 인건비까지 다 따졌을 때 끊임없이 수익은 없고 투자만 하는 게 농사이기 때문에 맨 최종적으로 그 물건들을 수확을 해서 판로를 또 그것도 잘 찾았을 때, 좋은 제값을 받았을 때 수익이 나와서 그거를
그 부분을 제하고 자기한테 남는 게 이제 이익이기 때문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남았다. 농사는 5개월 졌다. 그러면 n분의 1, 5분의 1이니까 뭐 매달 200씩 벌었다고 그렇게 통계를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뭐 어떤 사람들이 모르고 이번에 이번 농사 진 거 뭐 가수원에서 뭐 사과를 생산했는데 뭐 5천만 원 벌었어, 6천만 원 벌었어 그랬을 때 그걸 다 벌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 단가 계산을 해서 다 빼버리고 이렇게 저렇게 다 따지면 결국은 자기한테 들어오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뭐 많은 자본금을 갖고 뭐 작은 중소기업처럼 무슨 법인 용역을 차려서 어느 한 철저한 시스템을 막 계획을 해갖고 큰 투자 설비까지 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1차에서 6차까지 다 할 수 있고, 물론 그렇게 된다면 농업법인으로서 굉장히 훌륭하게 성공할 수 있고 괜찮은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고 그 자체는 지자체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1차에서 6차까지 공부하는 건 맞지만 그거를 다 소화하려고 하는 거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고 잘못됐을 때는 연쇄적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 피해가 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거는 뭐 물론 성공하는 농업 강소농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 다 준비하시고 해야 되지만 막 처음부터 그렇게 1차에서 6차 산업화를 막 저질렀을 때는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연계해서 지역이나 이런 뭐 주변 도시 가까운 근교 도시나 뭐 이런 분들의 거기 능력 있는 가공이나 유통, 판매 이런 쪽을 잘할 수 있는 중간 단계 또 분들과 잘 연계해서 하는 게 더 낫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자기가 뭐 어느 지역으로 갔을 때 그 지역의 토지값, 거기에 또 제가 작은 뭐 허름하더라도 집을 하나 월세든 전세든 아니면 자가로 짓든 그런 것까지 다 감가 계산하고 한 3년 4년 장기적인 트렌을 계획을 세워서 그때까지는 내가 자급자족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 여윳돈 갖고 생활비를 해가면서 이 농사를 시작한 거를 완성시키겠다 했을 때가 최소한 2, 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확고한 계획이나 그리고 어떤 농작물을 해서 내가 남들하고 경쟁력을 갖고 이런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나는 이렇게 성공할 것이다 라는 장기적인 트레이나 계획을 짜지 못하신다면 정말 농사는 어렵고 힘들고 까다로운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데나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뭐 나는 이런 걸 키워볼 거야 하고 막 그런 작물을 하나 선택해서 아무 곳이나 와서 토질도 맺는다, 토양도 만들어 온다, 이런 방법도 써서 방법도 만들어 온다 하면서 했을 때는 시행착오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거의 제가 볼 때는 8, 90%는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뭐 복숭아를 키우고 싶다, 뭐 고구마를 키우고 싶다, 뭐 논농사를 지고 싶다, 가수원하고 싶다 하면 그 특화된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거를 습득하고 경험을 쌓고 배운 다음에 그곳에서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특화가 됐다는 것은 그 지역에 맞는 토양과 자연 환경과 기상과 다 맞았기 때문에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제품들이 생산되는 거예요. 기농할 때 항상 무작정 하지 마시고 투자비 계획, 그 다음에 장기간에 몇 년간 살 수 있는 그런 생활비까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작물을 키울 것이고 어떤 걸 생산해서 어떻게 소비자를 만나고 어떻게 유통과 판로까지 뭐 1차에서 6차적인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하면서 많은 트렌을 짜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 열정과 정열이 들어간 상태에서 또 육체적인 노동까지 감안해서 농작물을 생산한다, 이런 걸 다 감수하고 인내할 수 있다 하고 생각했을 때는 들어오셔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완전히 뭐 농업화돼 있고 완전히 뭐 활용화돼 있고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그런 스마트팜도 있지만 그게 점점 연구가 되고 계속 개발되고 발전되고 있어서 어떻게 어느 측면에서 보면 AI가 농업에까지도 들어와서 자동화 시스템이 성공화된다면 농사 짓는 게 좀 수월하고 더 안정적이고 생산적이지 않을까 생각은 들지만 그거는 아직까지는 더 먼 미래의 얘기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한 15년, 20년 정도는 더 지나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또 스마트팜 같은 거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대 이후에 젊은 분들이 들어와서 해주시는 게 옳고, 지금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50대, 40대 이런 분들이 지금 하기에는 좀 더 따라가거나 그런 시스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선홍으로 갈 수 있는 게 국가가 어떤 경제에서도 그 틀에서는 무너지지 않고 국민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은 어떤 식으로든 살려야 된다는 건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현재의 이제 이렇게 바뀌는 세상과 이런 점점 새로워진 이 기후 온난화에 의한 이런 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금 점점 이제 농업도 더 미래적인 지향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젊은 분들이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에 계신 현직에 농업을 하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존경스럽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꿋꿋하게 남들이 봤을 때는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지만 진짜 힘든 이 환경 여건을 이겨가면서 물론 많이 좀 좋아졌지만 열심히들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진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의 노고를 평가절하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습게 생각하고 농사라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막 막무가내식으로 편안하게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농업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굉장히 어렵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이 자연환경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하시고 농업은 어렵다, 쉽지 않다, 내가 교육도 많이 받고 경험도 쌓고 공부를 했지만 어느 한순간 거품처럼 사라지는 게 농업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지리산 스토리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농을 뭐 하시겠다는 분들의 길을 꺾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농이 이렇게 어렵고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심사숙고하시라는 그런 의미와 의도를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기농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기촌생활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기농을 철저하게 잘 대비하신 분들은 그 계획대로 잘 기농하셔서 성공 기농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아무런 대책과 대비도 없이 기농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의 얘기를 꼭 잘 들어주시고 기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면서 지금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리산 스토리였습니다.